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고시안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번 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당은 최 후보자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할 적임자인지를 검증했지만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등 연구 윤리에 대한 질문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외소 신성이 우리 은하 헤일로에서 발견됐습니다. 헤일로는 연구가 어렵지만 이런 외소 신성들이 추가로 계속 발견된다면 헤일로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외소 신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20세기 기적의 소재라 불린 플라스틱은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안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인 바이오 플라스틱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지구를 보호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사실상 경제 보복을 한 겁니다. 日韓関係は現在最大の問題である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含め韓国側からの否定的で非合理的な動きが相次ぎ 앞서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하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고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국가로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 접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게시글 조회수가 2,000건을 넘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의견 수렴 기간에도 일본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이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서울세관은 오는 4일 대일본 수출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관과 관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설명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회에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우세한 만큼 이와 관련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야당은 조국 후보자 딸에 관한 의혹을 언급하며 연구 윤리에 대한 과학계 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품목의 연구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기회는 이때다 해서 또 깜깜이 투자되는 거 아니냐. 이 돈 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돈 나눠 먹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최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깜깜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내세우고 정말 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연구자를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 분야 국내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딥러닝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인공 신경망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응용수학, 통계, 뇌지도 구축을 위한 신경과학 이런 것들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없이는 그런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의혹을 언급하며 연구 부정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사실 이게 국격의 문제입니다. 국격의 문제. 국가 R&D 연구를 갖다가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최 후보자가 과거 시국선언과 박 대통령 탄핵 서명에 동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성향을 지녔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의 연구비 부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사건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고발당한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과기정 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 경북과기원 총장이던 2013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장비를 사용하면서 연구비를 부당 지급한 의혹이 있다며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혁신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기술 정체 원인부터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0년간 소재 부품 분야에서 일본은 미국과 격차를 좁혔지만 우리나라는 정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소재 부품 분야 중 시급한 품목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일명 깜깜이 투자 가능성이 크다며 제2의 인보사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 중인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된 정기검사에서 모두 88개 항목에 대해 한빛 6호기를 검사한 결과 원자로 가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경납 건물 내부 콘크리트에서 구멍 하나를 발견해 이를 보수하고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9개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한빛 6호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서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수 방사능 분석 결과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가 강화도 인근 6개 지점의 바닷물을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강화도 인근 바닷물의 우라늄 농도는 1리터당 0.0073에서 0.0245 베크렐로 서해보다 낮았으며 한강보다는 높았습니다. 원안위는 강물이 끊임없이 지각의 물질을 바다로 운반하기 때문에 해수가 강물보다 우라늄 농도가 높다며 강화도 주변의 지형적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분석 결과에는 특이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달 16일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예성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지금까지 발견된 외소 신성 중 지구와 가장 멀리 있는 외소 신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광학천문본부 김상철 박사와 함께 외소 신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외소 신성을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외소 신성에 대해서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외소 신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려면 신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예. 쌍성계의 한 별이 종말을 맞아서 백석외성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짝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동반성에서 물질을 재공급받으면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데 예. 이런 것을 먼저 신성이라고 합니다. 네. 동반성이 나이가 들어서 적색거성이 되면 크기가 커지는데 이때 팽창한 별의 물질이 백석외성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두 별이 모두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백석외성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네. 그 돌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원반을 우리가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고요. 네. 물질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강착 원반에 물질이 쌓여서
거기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갑자기 원반이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네. 이것을 외소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물질이 계속 들어오면 강착 원반 안쪽에서 백석외성 자체로 물질이 떨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백석외성 표면의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고 보통은 별의 중심액에서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 백석외성 표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네. 우리가 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네, 신성 폭발이요. 그리고 나서 신성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성이 영어로는 노바인데 노바예요. 네. 이것이 원래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여기에서 new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별은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 어두워서 안 보이던 별이 밝아져서 갑자기 다시 보이게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나서도 동반성에서 물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물질이 계속 백석외성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백석외성 질량이 계속 늘어나다가 더 이상 어느 순간 버티지 못하고 백석외성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 폭발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 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초신성 폭발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백석외성 자체가 부서지고 백석외성은 부서져서 사라지고 동반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폭발에 일어나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약 1000억 개 정도가 별이 모여있는 은하가 내는 빛 정도의 밝기를 초신성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하자면 태양이 2개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쌍성계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쌍성계에서 한 별이 죽어가면서 다른 별로부터 빛을 내는 그런 물질들을 공급을 받는데 이때 갑자기 밝아지는 게 신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신성 중에서도 가장 밝은 게 초신성, 네. 신성, 가장 어두운 게 외소신성이다 외소신성.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이 외소신성이 말씀대로 뭐 가장 어둡기 때문에 발견이 힘든데 이번에 우리 은하 중에서도 헤일로라는 부분에서 발견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네. 헤일로는 또 어떤 건가요? 네, 태양이 우리 은하에 들어있는데 예. 태양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이고요. 예. 네. 우주는 우리가 보통 약 1000억 개의 은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은하는 또 약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은하는 마치 곤충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듯이 네. 은하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중앙팽대부, 원반, 그리고 헤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예. 중앙팽대부는 옆에서 봤을 때 불룩하게 솟은 부분을 말하고요. 원반은 그 중앙팽대부를 관통해서 있는 얇은 판을 우리가 보통 의미하고요. 네. 헤일로는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큰 공간을 메우고 있는 부분을 보통 얘기합니다. 네. 천체가 헤일로에 별로 많지 않고요. 그 대신 헤일로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워낙 방대하고 뿌연 구름같이 보인다고 해서 헤일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저 그림처럼요. 예. 그렇죠. 예. 헤일로에 있는 별들은 대부분 나이가 아주 많고 은하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은하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은하의 형성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나이가 많으니까 은하의 초기에 형성된 천체들이죠. 네. 그렇지만 헤일로에 천체가 별로 많지 않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둡고 예. 그다음에 천체들이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측하기도 어렵고 연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헤일로의 연구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암흑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약 68%의 물질이 암흑 에너지, 그다음에 27%의 암흑 물질,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약 5%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력을 미치긴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바로 헤일로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헤일로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암흑물질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눠서 네. 뭔가 친숙한 단어인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한창 이제 어린 나이 때 반짝거리던 그 별이 좀 헤일로라는 공간에 좀 밀려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우리 은하에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1000억 개가 말이 1000억 개지 네.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우리 은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구조나 뭐 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은하의 구조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헤일로는 굉장히 넓은 공간에 방대한 공간에 적은 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안개처럼 뿌예서 연구하기도 관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반은 젊은 별 그리고 밝은 별들이 밀집해서 이렇게 판처럼 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관측이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의 여름 하늘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은하수가 바로 우리 은하의 원반에 해당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 같은 동양에서는 은가루가 강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어. 표현해서 은하수 또는 미리네 이렇게 불렀고요. 네.
서양에서는 이것이 우유가 흘러가는 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밀키웨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원반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은하수를 이렇게 밤에 여름 밤하늘에 쭉 보면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다가 남쪽 하늘에서 은하수가 굵어지는 두꺼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중앙팽대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앙팽대부의 중심 부분, 별자리로는 궁수 자리에 우리 은하의 중심이 존재하는데 그 정중앙에는 태양 질량의 약 100만 배 정도 질량을 가진 거대한 검은 구멍,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엄청난 알려져 중력을 있습니다. 가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문학에서는 또 별을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종족 1, 종족 2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네. 젊은 별을 종족 1, 그리고 나이 많은 별을 종족 2 이렇게 부르고요. 예. 그래서 종족 2가 1세대 별에 해당이 되고 종족 1이 그 다음에 태어난 2세대 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나이가 젊은 종족 1별은 색깔이 보통 푸른색이고 나이가 많은 종족 2별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네. 우리 은하의 원반은 주로 종족 1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푸른색이 잘 보이고요. 반면에 중앙팽대부나 특히 헤일로는 종족 2의 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란색, 특히 붉은색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 헤일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고 그중에서 이 외소신성이 발견이 된 건데 그러면 이 헤일로에서 외소신성이 발견된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이 외소신성을 어떻게 발견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외소신성은 보통은 어둡기 때문에 네. 가까이 있어야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관측되고 발견된 외소신성은 대부분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약 3,000광년 이내의 거리에서 대부분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번에 굉장히 큰 망원경, 이 탐사 망원경 중에는 꽤 큰 망원경을 예. 사용했고요. 그래서 지름이 1.6m에 해당되는 KMT넷이라고 부르는 망원경 3대를 이용해서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초신성 탐사 관측을 수행했고 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발견한 외소신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초신성을 탐사하시다가요. 그렇죠. 예. 초신성 발견이 주목적이었는데 부대 효과로 외소신성을. 새로운 천체를 발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외소신성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4만 5천 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 은하의 평면에서는 약 5,500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헤일로 천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고요. 더 멀리 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멀리 있는 예. 거죠. 그리고 그동안 관측된 외소신성들은 다 은하의 원반에 속해 있는데 저희가 관측한 것은 헤일로에 있기 때문에 마치 저희가 비유를 한다면 우리 대륙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륙에서 저희가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네. 보통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헤일로가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천체이긴 한데 헤일로를 연구할 수 있는 천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어렵고 힘든데 저희가 발견한 이런 외소신성이 만약에 헤일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발견이 되고 수가 늘어난다면 헤일로를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저희가 찾아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발견된 외소신성은 보통 원반에서 그렇죠. 발견이 됐는데 헤일로에서 외소신성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요. 네. 그 어떻게 다른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원반에 있는 외소신성들은 백색외성 옆에 있는 동반성이 보통 종족 1별일 것이기 때문에 젊은 별이요? 그렇죠. 젊은 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원소 함량,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 함량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면에 헤일로에 있는 외소신성은 동반성이 종족 2의 별일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굉장히 많고 예. 중원소 함량은 적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종족 1별과 종족 2별은 진화하는 길이, 진화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히 별 내부의 중원소 함량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별의 노년기에 별의 그 진화의 후반 단계에서 질량 손실의 양이 달라지고 그러면 네. 별의 질량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별의 진화하는 경로가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찾은 헤일로 외소신성이 원반의 외소신성과는 다르게 중원소 함량이 적은 나이가 많은 별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한다면 예. 추가 관측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말 이런 외소신성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헤일로에서 발견이 됐다는 점에서 우주의 초기적 모습을 연구하는 데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될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초의 인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이 380만 년 전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을 통해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얼굴을 생생하게 복원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좁은 얼굴에 두드러진 턱, 유인원과 사람을 반씩 섞은 듯합니다. 두상의 폭은 11.5cm, 앞뒤 길이는 20cm로 현생 인류보다 매우 작습니다. 380만 년 전 지구에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성의 얼굴입니다. 2016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한 화석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겁니다. My first instinct was that these two pieces would perfectly join. I picked up the maxilla and I picked up the cranium and click. Perfect cranium. 두개골의 주인공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나멘시스입니다. 420만 년 전부터 390만 년 전 살았던 인류인데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유인원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분리된 종입니다. 루시로 알려진 현생 인류의 직계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이들의 후손입니다. It was not like Anamensis disappeared and Australopithecus afarensis arose, but rather the ancestor, the potential ancestor of Australopithecus anamensis and its descendant Australopithecus afarensis actually overlapped in time, at least 400,000 years between 3.9 and 3.8 million years ago. 연구팀은 이들이 강 주변에 형성된 삼각지나 호수 주변의 건조한 숲에 살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유인원처럼 나무를 탔는지 석기를 만들어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예비교사를 위한 과학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과학관에 방문해 천체 관측과 코딩 실습 등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는 6일 경인교대 과학교육과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0월에는 조선대, 11월에는 서울대, 서울교대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브로콜리와 케일, 배추 등을 먹을 때 만들어지는 특정 대사 물질이 장염증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연구팀은 장염증을 일으킨 예쁜 꼬마 선충 동물 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크기가 1mm 정도인 생물로 동물 실험에 널리 사용됩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다양한 장내 미생물과 인체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기초 연구뿐 아니라 장 질환 개선용 식의약품 개발에도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농업식품화학회지에 실렸습니다. 2주에 한 번 레드 와인을 마시면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과 벨기에 공동 연구팀은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맥주 음용이 장 미생물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레드 와인을 마시면 장 미생물군의 다양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적당한 양의 레드 와인만 마셔도 장 미생물군의 다양성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레드 와인은 2주에 한 번 정도씩 아주 가끔 마셔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300만 년 전 지구 기온이 현재와 비슷한 온난화 시절 해수면 수위가 지금보다 약 16cm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멕시코 대학 연구팀은 지중해 서부 마요르카 섬의 해안동굴 아르타의 동굴 생성물을 통해 고대 해수면 변화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자연적인 기온 상승에 따른 고대 해수면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바다초 쓰레기 문제는 이미 어느 한 나라가 아닌 국제적인 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수명을 다한 대형 여객기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린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여객기가 바다 위에 아슬아슬 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상 착륙한 것인가 싶지만 주변 배들과 밧줄로 연결돼 있습니다. 건져내는 게 아니라 빠뜨리기 위한 겁니다. 수명을 다한 날개 길이 47m짜리 여객기로 바닷속 생물들에게 놓을 장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بالإضافة إلى أن هذه الطائرة ستكون حاضنة للحياة البحرية وتطوير للبيئة البحرية من أجل نمو المرجان ومختلف أنواع الأسماك في خليج العقبة. 하지만 더 큰 목적은 관광객 유치. 다이빙 명소로 만들어 전 세계의 스킨 스쿠버 다이버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탱크와 장갑차, 헬기 등을 수장시켜서 해저 군사 박물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Will be invested to promote Aqaba and to increase the flow of tourists from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those who are looking for a magnificent site and for a unique experience in diving. 로키드 트라이스타 여객기가 20여 미터 바닷속에 자리를 잡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 분. 하늘에서 사람을 태우고 세상을 내려다보던 여객기는 바닷속에서 물고기들을 태우고 다이버들을 올려다보는 정년없는 새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과학 뉴스는 어떤 것일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변호사들과의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양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의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는 대결이었는데요. 알파로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은 10초 안에 위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내면서 2배 가까운 점수차로 변호사들을 이겼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에 이어 이제는 알파로까지 인공지능의 발전이 정말 놀랍네요. 4위는 우리 몸속 자연살해 세포의 공격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연살해 세포는 암세포에서 구멍을 내서 죽게 하는 항암 면역세포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세포에 유전자를 주입하고 나노 입자를 코팅하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더 정확하게 찾아가도록 한 겁니다. 동물 실험 결과 종양을 공격하는 능력이 4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술 독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내 연구자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초고난도 미래 기술들이 지원 대상인데요. 1분만 충전하면 600km를 주행하는 전기차부터 도로를 달리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자동차, 노인이나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미래형 로봇 슈트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을철 우리를 위협하는 야생 진드기 소식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27명이 야생 진드기가 옮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벌초와 성묘가 잦은 요즘 같은 때에는 야외 활동을 할 때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입고 집에 오면 바로 옷을 갈아입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가장 눈길을 끈 소식은 100여 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현재 모습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마지막으로 관찰된 14년 전보다 훨씬 더 녹이 슬고 부식해서 형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닷물의 염분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이른바 할로모나스 타이타닉이라는 미생물이 타이타닉호를 뒤덮으면서 해체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가을의 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아직 가을을 생각하기는 이른데요. 9월 중반까지는 가을 장마에 이어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첫 달인 9월이 시작됐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 연상되는 계절 9월이지만 날씨는 계절의 변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지난주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에 위치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산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총 누적 강수량이 400mm 이상 기록됐습니다. 이른바 가을 장마인데 이달 상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을 장마는 여름철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경계가 남부와 제주도에 형성되는데
북쪽 창공기와 만나면서 동서로 길게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기압 배치에서는 태풍도 한반도의 위험 요소로 등장합니다.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움직이는데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을 살펴봐도 8월이 가장 많았고 7월이 2위, 9월은 6월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은 한반도로 북상해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대표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9월 하순은 돼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가 안정화되면서 가을 장마가 사라지고 가을 태풍의 엄습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인 바이오 플라스틱이 등장했는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지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 황성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 얘기를 하기 전에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환경 문제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플라스틱을 안 쓰기는 어렵잖아요. 인류에게 플라스틱은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이 개발된 지 한 1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인류의 생활문화 발전에 플라스틱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요. 간단한 예로 일회용 주사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질병의 전파를 막을 수가 있었고요. 필름이라는 소재를 개발함으로 해서 영화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고요. 우리 이런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들 때 이빨을 닦는데요. 이빨을 닦을 때부터 아침 일어날 때까지 우리 실생활에 플라스틱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사용돼서 오남용하는 바람에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례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1인당 플라스틱 사용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각광받았던 물질인데 지금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모두가 알고 있을 정도로 확산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정의를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사용 후 폐기했을 때 일정한 조건에서 미생물 등의 작용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소위 말해 썩는 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원료가 사탕수수나 옥수수, 나무 등의 식물 유해 자원을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러한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한 성분을 일정량 이상 포함시키면 바이오 매스 기반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바이오 매스 기반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라고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바이오 매스 기반의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용하고 나서 바이오 매스 유래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석유화학에서 발생되는 전체적으로 생산할 때 CO2 발생량으로 보실 때요. 바이오 매스 유래 플라스틱이 CO2 발생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그 완전히 분해되는 썩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갖고 오셨다고요? 이 앞에 있는데 한번 만져볼까요, 저희가? 근데 사실 일반 비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똑같습니다. 보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당겨봐도 아주 팽팽하고요. 일반 플라스틱이랑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이 비닐봉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일반 이게 이제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한번 잡아보시다시피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성은 거의 똑같은 수준의 플라스틱을 보시고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잡아보시면 늘어나고요. 기존의 플라스틱은 이제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찢어지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용화하기에는 조금 물성이 약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석유계 플라스틱 일반적으로 비닐봉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강도를 인장 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40메가파스칼 이상의 석유계 플라스틱 갖고 있고 일반적인 생물성 플라스틱은 대체적으로 이제 30메가파스칼 이하의 수준이라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한 이제 생물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지금 기존의 강도가 낮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나노셀룰로스라는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좀 강도를 높게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간이 실험, 그러니까 물론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생물성 플라스틱 분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쓰시고 땅에 묻었었을 때 분해가 굉장히 빨리 되는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간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6개월 이내에서 쓰시고 묻었을 때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6개월 이내에 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직접 만져봤지만 진짜 비닐처럼 질기고 튼튼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고강도 비닐봉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선조들이 흙으로 이제 진흙집을 지을 때요, 그냥 진흙만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요. 진흙에다 이제 볏짚을 넣어서 집을 지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흙벽에 이제 볏짚이 보강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흙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다 조금 이용해 본 건데요. 우리 연구진이 이제 개발한 것들은 생물성 바이오 플라스틱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재 펄프와 개 껍데기 등에서 추출한 나노셀룰로스나 나노키틴 소재를 보강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학적 처리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저희 생물성 플라스틱에다 넣었고요. 셀룰로스나 이제 나노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자연 산물이라서 특정 조건 하에서 이제 이것을 고온고압에서 잘게 쪼개고 나노화를 시키면은 이게 수용액 형태로 되는데요. 이 수용액을 바이오 생물성 플라스틱에다 적용을 시켰고요. 나노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하면 머리카락에 한 100만 분의 1 수준의 사이즈로 굉장히 작게 나온 것을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에 분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요인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 연구팀에서 개발을 해서 효과적인 생물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된 게 일부 석유계 플라스틱에서는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바이오 플라스틱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성 문제나 환경 호르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플라스틱도 독성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쥐의 진피와 표피 사이에 플라스틱을 집어넣고서 이에 나타나는 염증반으로 인해 독성 평가를 해왔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슈퍼 엔지니어링 바이오 플라스틱은 독성 평가에서 기존 석유의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생물성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들을 이제 상용화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음식물이 닿는 그런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것 이외에도 FDA 승인을 받아서 제품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오매스 기반의 이제 고내열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이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는 환경 호르몬 프리라는 장점을 활용해서 아기들이 입을 가져다 대는 장난감이나 젖병, 유모차 등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소재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자동차 및 전기전자 소재의 산업용 시장에서도 리사이클 친환경 소재가 부각되고 있어서 고내열성, 치수 안정성 등 비독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매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석유의 플라스틱의 틈새증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고내열성 방열 장갑, 보호 마스크 등 인체에 접촉할 수 있는 소재 분야에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생물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요즘 일회용 규제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나 마켓,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세기의 기적의 소재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이 인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플라스틱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인류의 문화를 이렇게 해준 플라스틱이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기존 모든 플라스틱을 전면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쓴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안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폐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뭐 기적의 존재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된 이 플라스틱을 나중에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중화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수거량이 72%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체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매장 수와 테이크아웃 판매가 늘면서 전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약 3% 주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네,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좋은 건 안 쓰는 것이라고 하죠. 불편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덜 쓰고 덜 생산하는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